안녕하십니까, 구교영입니다. 여름 특집으로 전해드리고 있는 교양 비상구. 정치 담론은 잠시 내려두고 사회 명사들을 만나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유럽의 달라진 정세와 환경을 주제로 이야기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전직 국회의원이자 독일 대사를 지내신 정봉구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정봉구 박사님 이렇게 예. 지면상에서 예. 언론에서는 많이 뵀는데 이렇게 예. 실물로는 처음 뵙습니다. 아이고, 네. 저는 우리 구기자 이거 TV로 보다가 오늘 직접 네. 뵀는데 보기보다 훨씬 날씬하십니다. 꼭 밖에 나가서 저 좀 날씬하다고 소문 좀 내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16대 18대 이제 국회의원도 하셨고요. 예. 최근에는 근자에 있는 독일 대사도 하셨는데 예. 최근에 새로 시작한 일이 좀 있으시다고요? 그래 제가 팔자 없이 은행장 감투를 쓰게 됐습니다. 네. 그 은행 이름이 혹시 장발장 은행이라고 하던데요. 장발장 네. 은행이죠. 혹시 어떤 일을 하는 은행입니까? 여러분들 장발장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빵 한 쪼가리 훔쳤다는 걸로 19년형을 살았던 이런 이제 소설 속의 인물이지만 이게 이제 장발장이 대표적으로 돈이 없어서 그 오랜 기간 감옥 생활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사람이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벌금형을 받았는데 벌금형은 몸을 구속시키는 병이 아니잖아요. 벌금형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벌인데 벌금형을 받고서 벌금을 못 냈다는 이유로 몸빵을 해야 되는 감옥살이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작년 한 해만도 한 5만 8천 명 정도가 5만 8천 명이요? 예, 벌금을 못 냈다는 이유로 이제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제 이런 분들을 조금이라도 좀 도와드리려고 출범한 게 저희 장발장 은행입니다. 네. 그 원래 장발장 은행의 초대 은행장이 홍세화 선생님 그렇습니다. 맞으시죠? 예. 지난 4월에 안타깝게 별세를 하셨는데 예. 뭐 뒤를 이어받아서 하시다 보니까 예. 여러 가지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예. 우리 홍사화 선생 아마 많은 분들은 파리의 택시 운전사로 네. 기억을 하실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돌아가신 분이지만 이 장발장 은행장으로 진짜 잘 어울리는 분이었다고 생각해요. 본인 자신도 평생을 무관의 제왕으로 아무 그 공식적인 감투 없이 그러나 우리 사회를 위해서 활발하게 활동하셨던 분인데 지난 4월 18일 세상을 뜨셨죠. 그래서 이제 빈자리를 이제 저보고 맡아달라는 요청들이 있어서 제가 맡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게 장발장은행이라는 건 2015년에 생겼습니다. 오래됐군요. 예, 그러니까 올해 9년째인데 그런데 이 장발장은행이 생기기 전부터 인권연대라고 하는 그 인권단체에서 이 벌금 제도 개혁 운동이라는 걸 꾸준히 해왔었어요. 네. 그런데 그 제도 개혁이 그렇게 생각한 만큼 빠른 성과를 못 내니까 그 와중에도 계속 감옥에 가야 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좀 도와주자고 해서 이제 만든 거죠. 네. 쉽게 말하면 대개 이제 벌금은 대략 한 500만 원을 상한으로 그 범죄 내용을 보면 이걸 범죄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냥 생활질서 위반 사항 정도인데도 그걸 벌금을 때리는 경우가 많아요. 한 예를 들면 저희한테 이제 사연이 접수된 분 중에 29세 남성인데 신장 질환을 앓고 있는 어머니를 모시고 혼자 이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뭐 일용직도 하고 하는데 예비군 훈련이 나왔어요. 네. 29이니까. 근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비군 훈련 이제 불참을 한 겁니다. 이 사람 예비군 불참 벌금으로 이제 100만 원을 받았는데요. 지금 우리 저 형법으로 보면 만약에 벌금을 못 내면 일일 10만 원으로 환산을 해서 그 노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 100만 원 과태 벌금을 받으면 열흘간 교도소에 들어가서 몸빵을 해야 돼요. 이게 원래 명칭은 이제 노역형으로 바꾼다는 건데. 대체한다는 건데. 예. 근데 뭐 요새 교도소에서 노역할 게 뭐가 있어요. 노역할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이제 기존의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이 하는 거. 그러니까 열흘 동안 아무것도 없이 우두커니 이제 빵 안에 갇혀 있는 건데 근데 이 열흘 동안 이 청년은 어머니도 누가 봐줄 사람도 없고 그 열흘 동안 일용직도 못 나가니까 참 깝깝한 거죠. 그런 사람이 있는 사람들한테야 돈 100만 원 뭐 그냥 하룻밤 술값일 수 있지만 이 청년한테는 100만 원 쉬운 돈 아니죠. 네.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대출 신청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심사를 하다 보면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 벌금 내는 분들의 사연을 보면 참 딱한 게 이게 가난이 죄구나 하는 걸 바로 느끼게 돼요. 요새 이제 우리한테 많이 접수되는 사연들을 보면 이 소위 대포폰, 대포통장 사기에 이 휘말려든 사람들이 많아요. 이 저희한테 지원 신청을 하는 분들이 보면 정말 우리 사회 소득으로 보나 여러 가지로 보나 아주 바닥에 있는 분들입니다. 기초생활 보장 받는 분들도 있고 뭐 주거급여도 받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돈 몇만 원이라도 자기가 쉽게 쓸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늘 어딘가 그 대출할 기회가 없나 알아보게 되고 은행에서는 이제 이런 사람들한테 그렇죠. 안 빌려주겠죠. 대출 안 해주죠. 네. 그러니까 이제 대출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면 요새 그런 그 사기 사이트들이 많잖아요. 대출해 준다고 속여서 통장 사본하고 비밀번호 보내주면 뭐 얼마 해주겠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기를 알지만 이분들은 원체 절박하니까 그 몇 푼 대출해 준다는데 속아서 자기 통장 빌려주고 핸드폰 빌려주고 했다가 이게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금융거래법 위반 이런 걸로 해서 아이고. 300만 원, 이제 500만 원 벌금을 받는 건데요. 이 사람들 사안을 보면 정말 가난이 죄구나 가난 자체가 이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아니 말씀을 듣다 보니까 가난이 죄인 부분을 좀 네. 바꿀 수 있는 제도적인 완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한 해에만 5만 7천여 명이 그 벌금을 못 내서 빵을 갔어요. 그런데 지난해에 벌금형을 받은 사람들의 숫자는 한 51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벌금 고지서를 받은 51만여 명 중에서 5만 7천 명이 못 내서 빵을 가는 거 이거 한 11%에서 12% 정도 되는 비율인데요. 그리고 이 벌금 못 내서 하는 사람들의 사연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범죄에 어떻게 보면 피해자가 돼서 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래서 저희 이제 이 장발장은행을 운영하는 인권연대에서는 오랫동안 이제 벌금제 개혁 운동을 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벌금 300만 원이면 이걸 뭐 한 12개월로 좀 분납해서 내게 해주면 안 되냐. 또 그 자유형 인신구속형에는 집행유예제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징역 3년에 뭐 집행유예 5년에 처한다. 이것처럼 그럼 벌금도 집행유예형을 두자. 그 기간 동안에 큰 문제 없이 되면 감해주는. 근데 저희가 이걸 여러 차례 이제 제안했지만 이제 법원은 여러 가지 법원 검찰이 행정적으로 이게 뭐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이걸 거부해 오고 있고요. 저희 장발증은행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이 벌금을 소득과 재산에 비례해서 매겨야 되는 게 아니냐. 소득 재산 비례 벌금제라는 걸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우리나라는 지금 이걸 안 하고 있지만 예를 들면 핀란드 같은 나라는 1921년에 이미 법제도를 들여왔어요. 여러분 그 핀란드 하면 노키아 생각나시잖아요. 네. 노키아 2002년에 핀란드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노키아 부사장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과속으로 걸렸어요. 그런데 그 과태료 벌금이 11만 유로인가가 나왔어요. 11만 유로요? 예, 그러니까 뭐 억이 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그 사회에서 논란이 됐지만 결국 핀란드 사회가 받아들인 건 그 사람 수입에 적당한 벌금이다. 그 사람은 충분히 그 벌금을 낼 여력이 있는 거다라고 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으면 돈이 없어서 몸빵을 살아야 되는 사람은 그걸 50일을 살아야 돼요. 그렇죠. 하루에 10만 원씩. 분납도 네. 안 되고 집행유예도 안 되고. 그런데 왜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황제 노역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250억 벌금을 받은 대기업 회장이 하루에 5억으로 환산해서 50일간 구류를 산 적이 있어요. 이상한데 비례성이 관철되고 있군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돼요. 그 벌금형이라는 건 그 사람이 죄를 지은 데 대해서 그 사람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재산에 부담을 줘서 이 사람이 이제 형벌을 받는 효과를 갖지 않은 건데 또 똑같이 500만 원으로 해놓으면 뭐 삼성 이재용 회장 같은 사람한테는 막말로 진짜 한 끼 식사값밖에 안 되는 게 어떤 사람은 50일 동안 가서 몸으로 떼오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벌금제 자체를 자산 총액
대비해서 만들자. 그러면 이제 비난하는 사람들이 아이고 돈 많은 사람들한테 돈 더 뜯어내자는 얘기냐는 건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돈 없는 사람들도 벌금을 부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자라는 게 이제 저희 어떻게 보면 공평한 기준을 새로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 같은데 이게 정말 네. 공정한 거죠. 근데 법령 정비가 필요한 사안인 거잖아요. 법령 정비도 필요하고요. 네. 그런데 참 놀라운 게 저도 장발장은행을 맡으면서 이제 관련 자료를 쭉 보니까요. 이 벌금을 자산 총액, 소득 총액으로 바꾸자라는 논의가 우리나라에서도 한 30년 전부터 쭉 있어 왔습니다. 30년 전이요? 예, 형사정책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연구 자료도 많이 있고 또 지난 21대 국회 같은 경우에 그 소병철 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대표 발의한 법안들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끝까지 이제 제도화의 문턱을 못 넘고 갔는데요. 네.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장발장은행 취임사가 하루빨리 이 은행의 문을 닫도록 하겠다. 맞자마자요? 아니, 네, 이제 네. 제도 개혁을 해서 네. 이 장발장은행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없어지도록 하겠다는 네. 건데요. 그러나 그때까지는 아직 장발장은행이 필요합니다. 잠깐 기회를 주신 김에 장발장은행 설명드리면 저희는 전액 그 시민들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이걸 유지합니다. 지금까지 한 16,000여 명의 시민과 이제 단체들이 성금을 보내주셨는데요. 그렇게 해서 보내주신 모금 총액이 한 17억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동안에 한 1,400여 명에게 대출을 해드렸는데 대출 총액은 23억이 돼요. 그러면 17억 돈 가지고 어떻게 23억 대출을 그러니까요. 하느냐는 질문이 나오죠. 저희가 대출해드린 걸 이제 상환하신 분들이 생겨나요. 그동안에 한 1,356명 대출한 중에서 전액 상환한 분이 한 314분 그리고 지금 상환 중에 있는 분들이 840명인데 이분들이 상환하신 액수가 한 7억 6천만 원 그만큼 더 정도 빌려줄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이제 거네요. 생기는 네. 거죠. 그 성금을 내신 분들은 이렇게 보면 뭐 10,000원에서 이제 3, 4만 원까지 소액을 내신 시민들이 대다수인데요. 한 분이 재밌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총액으로 한 1억 5천 정도를 기부를 하셨는데요. 처음에 10만 원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이분이. 처음에요? 네. 예,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씩 하다가 500만 원까지 기부를 하시고 그다음부터는 다시 490만 원 이렇게 내려가셔서 현재 1억 5천 100만 원을 기부하신 분이 계시는데 정말 대단하신 분 같은데 우리 사회는 속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저도 박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후원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하, 예. 후원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네.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저희 계좌번호가 있는데요. 그 장발장은행 계좌번호 여기 뭐 화면으로 어떻게 할지는 저희가 준비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장발장은행 그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그 후원 구좌를 여러분 하시죠. 여러분 형편 되시는 만큼 내가 도와주는 조그만 손길에 정말 그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연을 가진 분들의 그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셔서 후원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젠 장발장의 나라 이제 유럽으로 좀 가보려고 하는데요. 네. 그 박사님 이렇게 프로필을 쭉 보니까 독일에 정말 오래 체류하셨더라고요. 얼마나 계신 겁니까? 제가 이제 유학은 1979년에 가서 90년까지 한 11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독일 대사 생활을 만 3년 했고, 뭐 그 중간에 이제 독일 재단 초청으로 몇 달씩 독일 가 있었던 거. 한 15년 정도는 제 인생에서 네. 독일에서 보낸 세월이. 정말 오래 계신 것 같은데 네, 네. 그 청년 시절에 공부를 하러 독일에 갔을 때하고 네. 이제 대사 네. 하나를 대표하는 외교관으로 갔을 때하고 예. 독일이 좀 얼마나 달라져 있었습니까? 많이 달라졌죠. 우선 제가 독일 유학을 마치고 독일을 떠난 날이 공교롭게 1990년 10월 4일이었습니다. 독일이 완전히 통일되는 걸 보고 다음 날 이제 정말 역사적인 장면을 눈으로 목도하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 11년 독일에서 유학을 했지만 분단 시대 독일만 이제 경험하고 온 거죠. 그러다가 제가 이제 2018년에 30년 만에 근 30년 만에 대사로 갔을 때는 이제 완전 통일된 독일, 과거 분단의 흔적을 이제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성숙된 통일 독일을 보게
된 거죠. 그 차이가 엄청나고요. 또 하나는 독일이 얼마나 변했는가 보다 한국이 얼마나 변했는가 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제가 1990년 귀국할 때는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이 한 6,500불 정도 됐습니다. 독일이 그때 통일되고서 한 22,000불 정도 됐으니까 한국과 독일의 소득 비율이 한 3대1 이상 차이가 났거든요. 그런데 제가 2018년 독일 대사 부임하던 시절에는 우리가 한 32,000불 되고 당시 독일이 한 45,000불 됐으니까 우리가 독일을 엄청나게 짧은 시간에 정말로 따라잡은 잡은 거네요. 네, 그런 네. 차이도 있었죠. 그 요즘 유럽 보면은 경제, 사회, 문화 변화의 가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 같은데 이걸 촉발하게 된 요인을 두고 예. 언론이라든가 학자들은 예. 최근에 벌어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2022년 2월 24일인데요. 여러분 잠깐만 우리가 유럽의 현대를 좀 볼까요? 유럽 사회가 근본적인 변화의 계기에 들어간 건 1990년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1990년에 독일이 통일됐죠. 독일이 통일됐다는 건 동독이 공산국가가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독일이 90년 통일되기 전에 89년에 먼저 장벽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1989년 장벽이 무너질 때 헝가리, 폴란드, 체코 이 동유럽 국가들이 자유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연장선상에서 1991년 12월에 소련이 무너졌죠. 또 1991년에 유고슬라비아 연방이라고 하는 네. 과거 그게 내전으로 무너지면서 여기서 7개 국가가 나옵니다. 자, 정리하면 90년에 독일이 통일되면서 동유럽이 무너지고 소련이 무너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세계가 정말 하나의 세계로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 글로벌화, 글로벌라이제이션은 사실상 독일 통일, 소련의 붕괴 이걸로 시작된 거죠. 그래서 1990년 이후로는 하나의 시장으로 전 세계가 통일되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이제 자본주의 시장, 사회주의 시장으로 나뉘어 있었고 나토, 바르샤바 체제 이렇게 세계가 둘로 양분되어 있었는데 1990년 이 독일 통일을 계기로 통합으로 가죠. 그 소련이 무너지는 다른 한쪽에서는 유럽에서는 EU 통합이라는 게 가속화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영국이 빠져나가서 27개 국가가 됐습니다만 그 27개 국가가 됐습니다. 유럽 연합이 1993년에 통합될 때 28개국을 포괄하는 그림으로 네. 시작을 했죠. 자, 그러면 1990년 이후 세계는 이렇게 통합의 분위기로 가고 있었어요. 그 통합 글로벌 되면서 무역도 세계 무역 이 활발해지고 국제기구도 이제는 WTO라든가 뭐 이런 게 이제 힘을 얻게 되죠. 이렇게 통합의 분위기로 가다가 이게 반대 역풍이 오기 시작한 걸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 이미 2020년 1월을 봅니다. 그때 무슨 일이 뭐가 있었던 건가요? 있었습니까? 2020년 1월에 유럽의 이 코로나 코비드 19가 본격 상륙합니다. 그러니까 2019년 12월 우한에서 이 괴질이 터졌는데 2020년 1월 중순에 이미 독일 남부 바이에른하고 네. 이탈리아 북부 밀라노 이 북부에 코로나가 막 퍼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코로나가 퍼지니까 당장 유럽 국가들의 대응이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전부 각자 도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장벽을 만들고요. 예. 네. 그 전까지는 EU 통합이 중요하다고 통합을 강조하던 그 목소리가 이탈리아 북부에 코로나가 막 확산되니까 오스트리아가 국경을 닫고 독일이 국경을 닫고 프랑스가 국경을 닫고 완전히 이제 각자 도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그 코로나 백신 지금은 뭐 백신이 은혜졌지만 발생 초기에는 어느 나라도 이 백신을 확보 못하고 사망자가 정말 많이 늘었죠. 엄청 기업적으로. 많았고 이탈리아 북부에서는 시체 수송이 안 되니까 밤에 군트럭 동원해가지고 그냥 그 시체들을 실어 나갈 때인데 이때 백신 갖고도 유럽 국가들이 서로 협력하는 게 아니라 서로 자기네가 먼저 백신을 확보하려고 머리싸움을 하고 못 보던 장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2020년 1월인데 그 1월에 또 그 와중에 뭐가 있었냐면 브렉시트가 그때 이제 실행이 되는 겁니다. 이 브렉시트는 2016년에 영국에서 이제 국민투표를 통해서 빠져나가기로 결정을 했지만 그게 실행되는 거 2020년 1월 30일이에요.
갑자기 EU 지도에서 영국이 빠져버리고 모든 EU 관련해서 이제 영국의 그림자가 빠졌죠. 그리고 2년이 있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길게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1990년 이후 통합의 분위기에 취해 있던 유럽 사람들이 이제 유럽은 하나다라는 데 익숙해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날부터 지금까지 믿고 의존해왔던 체제가 확 변화하는 거예요. 서로 유럽의 이웃이라고 했던 나라들도 이제 안면 바꾸고 각자 도생으로 들어가는 데다가 결정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특히 독일 사람들한테 주었던 충격은 이제 소련 붕괴 이후에 다시는 유럽 땅에서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믿었던 독일 사람들에게 이게 전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세상에 믿을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런 일련의 변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전쟁이 났다는 사실에 이제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몇백만 명의 난민이 몰려 나오죠.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 가스 수요의 55%를 러시아로부터 공급받았습니다. 값싸게. 네. 값싸게 한 3분의 1 가격으로. 그런데 이 가스 공급도 이제 러시아 제재 때문에 묶이게 되고 그 한겨울인데 난방비가 엄청 올라갔죠. 그러니까 독일에서 본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의 상황은 세상에 갑자기 불안해지고 믿을 게 하나도 없는 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네. 코로나에 쉽게 얘기해서 네. 시작해서 브렉시트까지 겹치고 예.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나다 보니까 전쟁까지 왔죠. 결국 네. 유럽 전체 경제 엔진 자체가 굉장히 꺼지는 맞습니다.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정세적인 변화들이 예. 쭉 됐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네. 예. 이런 변화들을 이제 서민들이 몸으로 느끼는 건 당장 에너지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해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 한겨울에 관공서 실내 기온을 16도 이하로 유지하는 이제 법도 만들고요. 이게 시민들한테 엄청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네. 특히나 전쟁 같은 경우에는 길어지다 보니까 유럽의 각국에 있는 사람들이 전쟁 피로감도 굉장히 호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2022년 2월이니까 2년 지금 한 4개월, 5개월 정도 지났지 않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쟁이 그냥 뉴스에서 나오고 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유럽 사람들한테. 가까이 붙어 있죠. 그럼요. 우크라이나 전쟁 발생 이후로 한 600만 명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이 서유럽으로 피난 나왔거든요. 독일에만도 한 120만에서 160만 정도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난민은 기존의 시리아나 뭐 이라크 이런 중동에서 들어오는 난민들과는 또 별도로 카운트를 합니다. 그 폴란드 같은 데 한 95만 들어오고 뭐 체코, 슬로바키아 인접 국가들로 난민들이 2, 30만씩 들어와요. 그러면 이게 시민들이 볼 때는 어수선하죠. 그리고 각국 정부가 부담해야 되는 이제 재정 부담도 많고 그다음에 매일 뉴스에서 들으면 우크라이나 전쟁 처음에는 뭐 사람들 관심 갖고 봤지만 전쟁이 2년 이상 끌고 맨날 봐도 거기서 거기 싸움인 것 같으니까 유럽 사람들도 저거 언제 끝나나 더군다나 각국 정부가 계속 그 재정 지원을 아직 하고 네.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유럽인들 심리에 주는 피로감도 대단하죠. 그 경제적 악화가 겹치다 보니까 이제 지원을 그만해야 된다는 의견도 예.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 전체 흐름을 보면요. 이제 얼마 전에 EU 의회, 유럽 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이제 EU가 27개 회원국을 갖고 집행부가 있고 이제 입법부 격으로 EU 의회가 있는데 EU 의회 선거에서 극우파가 대량 진출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다행히 그렇지는 않았는데 근데 그 유럽 각국에 있는 특히 극우 정당들이 주장하는 게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프랑스의 국민연합이죠. 맞습니다. 그 마리 르팽이 하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을 둘러싸고 유럽에 두 개의 시각이 있습니다. 계속 지원하자는 파.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지금 여기서 발을 빼면은 푸틴에게 완전히 날개를 달아주는 거다. 이제 푸틴이 의기양양 승승장구해서 다음엔 어느 나라가 희생이 될지 모른다는 정서가 있죠. 이렇게 되는 거는 이제
러시아와 붙어 있으면서 늘 위협을 느끼는 이제 폴란드라든가 체코 이런 나라들이 이런 입장을 갖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유럽의 극우파들 왜 그 우리 돈을 거기다 갖다 퍼붓는가 하는 거. 이탈리아의 그 극우 정부도 네. 그 우크라이나에서 적당하게 발을 빼자는 주의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계속해야 된다는 건 폴란드나 체코, 독일 같이 만약에 여기서 지원을 끊으면 이제 러시아를 통제할 수 없다는 네. 쪽이 하나. 주로 이제 EU 통합을 지지하는 쪽이 그 입장이고 반대하는 쪽은 극우파들이 많은데 아까 프랑스의 그 르팽뿐만 아니라 헝가리는 그 오르반 총리라는 친구가 아주 극우 성향 인물인데 네, 맞습니다. 2010년 이후로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에서 최장수 정부 수반인데 오르반 같은 친구는 이제 러시아와의 관계를 더 강화해서 휴전 협정으로 가자 이제 이런 두 개 노선이 지금 이제 팽팽하게 가고 있는데요. 아마 미국 선거가 일단 분수령이 될 그러니까요. 네. 거죠. 트럼프는 뭐 성향으로 봐서 왜 그 우크라이나에다 돈 쏟아 붓냐는 쪽이죠. 이제 아마 그렇게 되면 그 지금 젤렌스키 정부에 대한 이제 평화 협상을 하라는 압력이 강해질 건데요. 그건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미국 대선이 뭔가 분기점, 유럽에게도 분기점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그런 상황인데 저는 유럽을 떠올리면은 뭔가 다자주의적이고 그런 예. 협력 관계를 중시하는 과거의 그런 전통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예. 자국의 이익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많이 변모를 했고 예. 이런 흐름들이 유럽 전역에 크게 미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리면 유럽 안에 크게 두 개의 흐름이 있습니다. 여전히 이 통합을 주장하는 통합을 주장하고 유럽 사회의 그 다양성, 다원주의 이걸 주장하는 축이 아직은 이제 다수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에 이제 반대하는 게 이제 프랑스나 이탈리아 등의 극우, 우경화 그리고 현상. 네. 우경화. 특히 이제 프랑스나 이탈리아 극우가 강하게 주장하는 건 이제 반난민입니다. 난민 유입을 더 이상 막고 자기네 나라에 들어와 있는 난민들도 적절한 절차에 따라서 송환을 하고 이 두 개의 흐름이 이제 대립하고 있죠. 프랑스의 그 국민연합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EU 탈퇴를 주장하다가 이제 브렉시트 이후에 이제 그거는 안 하지만 그 EU 안에서 프랑스가 더 많은 주권을 가져야 된다. EU의 개입을 줄여야 된다. 이제 이런 반 EU 노선들을 주장하고 나오는데요. 그런 게 유럽 내의 이제 극우파들의 일반적인 네. 현상으로 볼수 특히 있습니다. 극우파들의 그런 그 여러 가지 태도들 중에서 주목되는 계층이 전 청년층이거든요. 예. 젊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우경화 열광하는가? 이유가 뭘까요? 근데 그것도 이제 글로벌 트렌드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론조사에 보면 20대 정치 성향이 70대하고 비슷하게 나오지 맞아요.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유럽도 보면 젊은이들이 이제 탈정치화하죠. 정치적인 이슈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같은 세대가 보기에도 야, 이게 과거 유럽의 68 운동을 촉발했던 그 젊은 세대가 다 어디로 갔냐. 다 죽었다 하는데 근데 이제 세계도 많이 변했죠. 과거와 같은 그런 이데올로기 대립이 일단 없어졌고 네. 그리고 뭐 청년들 어느 나라를 가든지 다 취업이 힘들고 그런 현상은 비슷해요. 제가 이번에 한 4월 하순에서 6월 초까지 6주 동안 이제 유럽 한 5개국을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근데 그 유럽 국가들에서 느낀 게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우선 물가가 엄청 비싸졌어요. 고물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고물가에 시달리고 있는 표정들이 일상에서 나타나고 그다음에 보면 그걸 오버 투어리즘이라고 하는데 관광객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 관광객들은 뭐 요새는 이제 인도 관광객들도 많이 보이던데 그게 제3세계에서 오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유럽 내에서의 관광객들도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러면 저게 우리나라에서 관광객들이 느는 것과 저 되게 좀 비슷하다고 보는데
과거 세대들은 좀 장기 전망을 갖고 계획하지 않았습니까? 결혼해서 애를 낳고 집을 어떻게 늘리고 뭐 저축을 하고 뭐 이런 저 생활 계획의 패턴이 있다면 요새는 뭐 집값도 비싸고 뭐 하니까 일단 있으면 쓰고 즐기자는 쪽이 강해지잖아요. 그런 게 뭐 이제 좋은 차를 산다든가 뭐 시간 남으면 여행을 다닌다든가. 근데 이런 추세가 유럽도 그대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젊은이들이 탈정치화하는 데다가 사회 분위기도 바뀌었고 그러니까 이런 그 정치적인 이슈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건 꼭 젊은이들이라고 요구할 만한 건 아니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게 디지털의 가속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사람들이 뭐 일이 있으면 광장으로 모였지만 이제는 다 자기 저 노트북 앞에서 맞아요. 세상하고 네. 이제 밀실에서 세상과 소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이제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아까 일전에 말씀해 주시기를 이민자 문제 특히나 이렇게 해주셨는데 예. 우크라이나 난민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예. 전 놀랐던 게 영상 중에 하나가 독일의 휴양지에 있는 섬에서 예. 그 젊은이들이 예. 외국인들 나가라는 이렇게 예. 말을 서슴없이 하는 걸 보고 예. 아, 이게 공표가 될 정도로 이렇게 수준이 이르렀는가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외국인 나가라, 아우슬랜더 라우스 이런 주장은 80년대부터 이제 극우들 속에서 이제 공공연하게 하던 주장이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동영상의 사람들이 놀라는 거는 그 배경이 된 데가 주일트라는 섬이거든요. 이게 독일 그 북부 북해에 있는 조그마한 섬인데 이 섬은 아주 고급 휴양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별장을 갖고 있거나 놀러 오는 사람들은 독일의 상류층들이에요. 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독일 내 극우는 주로 저소득층이나 저학력층을 중심으로 퍼진다고 봤는데 이제 상류층 젊은이들한테까지도 이런 게 확산되고 있다는 거. 그런 점에서 이제 독일에서는 더 이게 네. 좀 충격이었던 거죠. 아직은 그 유럽 자체가 그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 더 우세하다고 하셨지만은 이런 흐름대로 간다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극우파가 득세하는 현상이 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걸 이제 좀 나누어서 봐야 되는데요. 독일의 이제 이런 독일의 지금 극우파가 극성을 부리고 있죠. 유럽 다른 어느 나라보다 지금 심각한데요. 그러나 또 다른 한쪽에 보면 2015년에 메르켈 총리는 당해년도에 85만 명의 그 난민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요. 네. 엄청난 이건 또 리더십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85만 명의 난민을 한꺼번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 극우가 이렇게 바로 하는 또 배경이 됐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독일 사회 대부분의 이게 일반 시민들에게는 아직도 그런 기독교적 휴머니즘, 인도주의 이런 거에 대한 공감이 있죠. 그 외국에서 온 딱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그런 좀 기독교적인 정서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독일의 경우에는 헌법에 이 망명권이 그 규정이 돼 있습니다. 아. 독일 헌법, 독일은 이제 기본법이라고 하는데 독일 헌법 16조에 보면 정치적으로 박해받는 자들은 망명의 권리를 누린다. 이게 딱 아주 찍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예. 헌법적 권리인데 이제 문제는 이제 난민이 들어오면서 독일 내에서 이제 극우가 성장하는데 이 독일 내 극우가 성장하는 게 지역적인 또 특성이 있습니다. 지금 독일에서 가장 극우가 극성한 데가 과거 동독주예요. 거기 작센주라는 데가 있는데 작센주 하면 잘 모르셔도 여러분 드레스덴이라는 도시는 네. 아시죠? 요새 한국 관광객들 많이 오는데 그 드레스덴이 있는 주가 이제 작센주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튀링겐주라고 있는데 거기도 역시 뭐 에르푸르트라든가 이런 아름다운 도시가 있는데 지금 이 지역에서는 극우당이 제1당으로 나와요. 내일 당장 선거를 하면 여기가 지금 1당이 됩니다. 근데 이제 독일 정치의 문제는 독일에서 극우파는 기존 정당들이 자기들 그 리그에 껴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독일 정치가 상당히 불안하지 않은데 왜 이 동독 지역에서 극우파가 극성을 부리느냐. 이거는 이제 통일하고 연결이 돼 있죠. 독일 통일된 지 30년 이후에 이제 동서독 간의 격차는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독일에서 통일 때 20대, 30대였던 사람들이 지금 50대, 60대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볼 때
자기들은 통일되고 나서 몇십 년 정말 죽을 고생을 했는데 그 변화된 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외국에서 갑자기 쏟아져 들어온 난민들한테 뭐 집도 주고 직장도 네. 주고 뭐 이런 기초생활 보호도 우회적으로 주니까 하니까 네. 우리가 낸 세금 가지고 우리는 저런 혜택을 못 받는데 이거 꼭 마치 우리나라에서 탈북자들 지원할 때 일부 계층에서 왜 우리도 못 받는 혜택을 저 사람들 주느냐 하는 거하고 네, 좀 심정적으로 네. 비슷합니다. 근데 이런 게 그 동독 지역에서 그 극우들이 바로 하는 기초가 되죠. 제가 박사님 말씀만 듣고 이해한 거는 네. 기본적으로 극우가 이제 바로 하는 네. 그런 계층적인 구분을 해보면은 네. 정말 상류층이거나 네. 하류층 경제적 기준으로는 네. 그렇게 보이는데 네. 맞는 겁니까? 제 분석이? 경제적인 하류층 그리고 이제 동독 지역이라고 할 때 또 하나 특징은 이게 과거 동독 사회주의 정권하에 있으면서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 민주시민 훈련을 좀 덜 받았어요. 소독 쪽보다는. 이 외국인에 대한 개방성이라든가 이게 소독 사람들보다는 훨씬 좀 떨어지죠. 그런 이제 배경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네. 여전히 이런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정치 교육도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느끼고요. 집약을 하면 전쟁과 이민의 문제 같은데 이게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난민 문제를 보면 네. 이게 다 얽혀 있고 지금 이제 유럽 어느 나라든지 이게 다 난민 문제 가지고 골치를 썩이지 않습니까? 독일 인구가 8,300만인데 여기 그 이민자 배경을 갖는 인구가 이제 1950년 이후에 이제 동유럽 쪽에서 들어오는 거 다 포함하면 그 8,300만 중에 20% 가까이가 이제 이민자 배경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2015년 이후만 2015년 85만 명을 한꺼번에 받아들인 이후만 해도 100만 명 이상이 이제 난민으로 들어오고 2023년 작년 한 해만도 독일에 난민 신청한 숫자가 한 35만 되거든요. 그러면 독일 입장만 놓고 보면 야 저걸 어디까지 받아줘야 되나 그 사람들의 고민도 이해가 가죠. 그런데 왜 그 난민이 발생하는가를 보면 이 서유럽 국가들의 다 책임이잖아요. 그렇죠. 네. 시리아의 정치 불안은 결국 서방 국가들이 개입해 가지고 만들어낸 거고 그 튀니지아, 알제리아 다 과거 서방의 영향권 하에 네, 있던 식민지, 나라들에서 네. 또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그러니까 이거 서방 미국이 뿌려놓은 씨앗을 이제 지금 난민이라는 거로 받고 있는 거죠. 갑자기 불현듯 궁금해지는 게 그 사회적으로 수용한 난민이나 그 이주민들 있잖아요. 이런 분 이민자들에 대해서 네. 참정권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독일은 이제 그 시민권을 가지면 뭐 참정권에 제한이 없고요. 네. 그 영주권을 갖는 경우에 지방선거 참정권인지 그건 좀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은 연방 국가이기 때문에 16개 주로 이제 연방을 이루고 네. 있죠. 그 지방선거에 어디까지 참정권을 주는지 그건 제가 좀 봐야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나 이런 거 하나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독일이 비교적 이민자들에 대해서 열린 사회라는 거는 지금 독일의 농무부 장관이 터키계입니다. 터키 출신인데 아버지 때 이민 온 자가 아니라 이 당대에 이민 와가지고 장관이 대단한데요, 됐고요. 정말. 예. 또 독일의 지금 연립여당으로 제2당이 녹색당이지 않습니까? 녹색당의 대표가 둘인데 남녀 공동대표인데 남자 대표는 이란 출신이에요. 그 7살에 테헤란에서 이민 왔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당대에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 당대표가 된 거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보수 정당인 그 기민당에도 아프리카 출신 의원이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 의원도 무슨 2, 3세에 걸친 이민 세대가 아니라 이 의원 자체가 유학생으로 왔다가 그 보수 정당의 공천으로 연방 의원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그래도 비교적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듣다 보니까 정말 하버마스의 나라답게 이질성의 표현이 대단하네요. 정말로. 한국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형태의. 그런 점에서는 예. 우리가 아직 이런 다양성 지수나 네. 국제화 지수에서 많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독일하면 생각나는 게 기후 환경 정책에 있어서 예. 그 선진성이었는데 이것도 약간 요즘에는 퇴조하는 분위기가 없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한 예를 들면 이제 지금 독일 정부 그 숄츠 총리가 있는 독일 정부가 이제 3개 정당 연립 정부인데요. 이게 출범한 게 21년 11월입니다.
이 연립정당이 출범할 때 내놓은 공약 중에 하나가 석탄 발전을 2030년까지 당겨서 폐지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놨어요. 원래 그 앞에 메르켈 정부 때는 2038년까지 석탄 발전을 폐지한다였는데 새 정부 들어오면서 그걸 당겼습니다. 그런데 그게 2011년 11월인데 그러고 세 달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잖아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러시아에서 오던 가스 공급 끊기고 에너지 대란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급하니까 당장 독일 정부가 한 게 뭐냐면 독일에는 그 갈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갈탄은 매장량이 무한대고 그리고 이거는 그 지표 채굴이라 땅 위에서 그냥 캐요. 채굴비도 엄청 쌉니다. 그것만 보면 좋은데 문제는 이게 매연 발생이 엄청납니다. 이걸 떼면 그냥 하늘이 캄캄한데 근데 독일 정부가 급하니까 이 갈탄을 생산을 중지시켰다가 이걸 다시 이제 떼게 되고 또 독일에서는 원자력 발전을 2022년 말까지 완전히 다 없애겠다고 다 없애기로 했잖아요. 했는데 예. 결국은 이제 없앴습니다만은 2022년 말까지 못하고 2023년까지 넘어갔죠. 원자력 발전소 3개 남아있던 거를 조금 했는데 그러니까 상황이 변화하니까 이제 독일도 어쩔 수 없이 가는데요. 그래도 큰 틀에서는 그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 않나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제 연립정부 안에 녹색당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녹색당이 2030년까지 이제 석탄 발전을 없앨 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비율, 특히 전력 생산 부문에서의 재생에너지 비율을 80%까지 올리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이제 물론 이건 봐야 되는데 독일은 현재 이 발전 분야에서의 재생에너지 비율은 거의 50% 정도 돼요. 우리는 10% 네. 수준인데요. 그리고 이걸 이제 꾸준히 좀 확대를 하고 있고요. 이거 에너지 문제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우리가 에너지를 소비하는 게 크게 이제 세 부분 아닙니까? 하나는 이제 전기, 전력. 여기에 에너지가 제일 많이 들어가죠. 화력 발전도 있고 이제 원자력 발전도 있고. 그다음에 난방입니다. 난방은 이제 우리 또 이제 가스를 많이 쓰지만 독일 같은 경우에 가스 많이 쓰죠. 그다음에 수송용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에 이제 쓰는 연료 같은 거. 그러니까 이제 수송용에서는 지금 점차 이제 전기 자동차로 전환하거나 수소 에너지 쓰는 게 개발이 되고 있고요. 난방용은 이제 아직은 별 해법이 없습니다. 가스 같은 건 아직은 이제 청정연료로 취급을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전력 생산에서는 화력이나 이제 원자력을 독일은 이제 풍력이나 이런 재생 가능 에너지로 전환시키고 있는데 이 비율에서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이제 앞서가고 있죠. 한국은 이런 점에서 보면 상당히 좀 걱정이 되는 게 앞서서 문재인 정부 때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뭐 30점 몇 %로 이것도 상당히 낮은 건데 근데 이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21%로 이걸 거의 한 10% 가까이 줄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을 원자력 발전을 늘리는 거로 이걸 충당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원자력 발전은 재생에너지로 카운트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용 후 연료의 재처리 문제가 아직도 안 되기 때문에 안정성 확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재생에너지, 청정에너지가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뭐 얘기 계속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우리 GDP의 68%가 해외 무역을 통해서 나오는데 지금 세계 대기업들이 전부 RE100이라는 걸 요구하고 있잖아요. 재생에너지 100%를 갖고 제품 만든 것만 쓰겠다는 거예요. 당장 애플사가 이걸 지금 하고 있고 우리가 애플에 삼성전자 뭐 LG 이런 게 지금 납품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국내에서 이 재생에너지로 기업들이 쓸 수 있는 전기도 지금 모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에너지 정책을 우리가 관심 갖는 건 이제 우리 걸 보기 위해서도 더 필요한데요. 그러면 얘기 나온 김에 이제 지금 윤석열 정부는 원자력 발전 비중을 더 높이겠다고 하고 저 체코에 이제 원자력 발전소 팔아먹게 됐다는 걸 자랑하는데 체코 원전이 과연 이제 팔리게 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지만 이 원전이 과연 이게 친환경 에너지냐. 이 정부는 자꾸 원전도 친환경이다 얘기를 하는데 지금 독일하고 프랑스 사이에 갈등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이거지 않습니까?
이게 좀 에너지 문제인데 프랑스는 원자력 발전 비중이 높죠. 전력 발전 비중의 70%를 원자력에서 생산을 합니다. 독일은 원자력을 이제는 다 끊었지만 마지막 남아 있을 때는 6%가 원자력 발전 비중이었는데요. 근데 프랑스는 이런 원자력 발전 강국이기 때문에 이제 근데 앞으로 대세는 이제 에너지의 수소인데 그 수소를 원자력 발전으로 만든 전기를 가지고 만드는 수소도 그 재생에너지, 청정에너지로 인정해달라는 게 프랑스의 주장 아닙니까? 근데 독일은 그거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수소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그린 수소라고 완전히 그 청정에너지, 그러니까 풍력이나 이런 태양광 에너지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수소가 진짜 이제 청정 수소고 그렇지 않고 그 화력 발전이나 뭐 원자력 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수소는 이제 청정 수소로 인정을 안 해주죠. 이게 앞으로 에너지 문제는 그러니까 미래 그 테크놀로지 전쟁도 여기에 걸려 있지만 우리가 뭘 먹고 살아야 될 건가가 걸려 있는 대단히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인데 우리 사회에서는 이게 사회 아젠다에서 중요 의제에서 아주 밑으로 가 있다는 게 참 답답한 일이에요. 아니 개인적 경험을 말씀드리면은 그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때 저도 기자다 보니까 당시에 산업부 출입 기자였고 독일을 갔었어요. 근데 풍력으로 이제 자급자족을 하는 자원을 이렇게 충당하는 그 마을을 갔는데 제가 놀란 게 그 에너지 저장을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걸 생산을 하면 모아놨다가 필요할 때 쓰는 그 ESS라고 불리는 에너지 저장 장치가 LG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 그대로 재생에너지 그 발전에 굉장히 중추적인 국가인 독일에서도 에너지를 저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집약적인 기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원천 기술이 한국에 있다는 걸 알고 왜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그건 저도 몰랐네요. 생산도 중요하지만 저장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왜 활용하지 않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좀 들었거든요. 그리고 독일의 이제 재생에너지 정책을 얘기하다가 이거 꼭 말씀드려야 되겠는 게 그 프랑스나 다른 나라보다도 독일이 그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투자도 많이 하고 기술력도 많이 발전돼 있다고 보는데 왜 독일이 유독 그럴까? 이 사람들이 뭐 도덕적으로 뭐 녹색당이 정치에 들어와 있어서 도덕적으로도 완벽해서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보다 본질적으로 보세요. 세계 주요 강대국들은 다 산유국입니다. 미국 그렇죠. 러시아 그렇죠. 중국 그렇죠. 심지어 영국도 산유국이죠. 프랑스도 지금 이제 자체 땅에서는 안 나지만 과거 식민지들에서 나오던 석유 자원을 바탕으로 또따리라는 그 글로벌 석유 콘체른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네덜란드도 하다못해 더치셀 그 기름이 나오고. 독일은 완전 자원 빈국이에요. 자기네 에너지 나오는 건 석탄, 갈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생에너지를 더 기를 쓰고 왜냐하면 이건 에너지 자립하고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독일이 갖고 있는 그 에너지 자립 장기 구상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태양광은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좀 입지상 불리하죠. 해가 잘 안 나오고. 그래서 독일이 구상하는 건 어떤 거냐면 저 리비아나 이런 북아프리카 사막 지역에 현지 국가하고 계약을 맺어서 그쪽에 대규모 태양광 단지를 만들고 그리드로 가져온다. 그럼요. 거기서 생산하는 전기 일부는 현지 국가들이 쓰게 하고 일부는 그리드망으로 이제 유럽으로 갖고 와서 쓰는 이런 구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앞으로 이제 세계 국가들의 성패는 에너지를 누가 더 자유자재로 확보하고 쓸 수 있는가, 그 에너지 기술을 누가 너무 많이 갖고 있는가, 이거에서 판가름 날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뭐 동해 유전 개발 뭐 한다고는 하지만은 실제로 여러 가지 자원 빈국이라는 측면에서는 독일하고 닮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닮아야 한다면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는 독일을 따라야 될 것 같은데 그 방향이 좀 다른 방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해안 석유 얘기 들을 때 갑자기 지금 디지털 시대에 18세기 제임스 와트의 증기 엔진이 생각나는 겁니다. 이거 증기 엔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뭘 산업혁명을 이제 하자. 경유차 이제 운행 못하게 하겠다고 하는데 시대착오적인 부분들이 이게 참 정말 이게 잘못된 시대에 잘못된 지도력을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가 하는 건 에너지 문제에서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민 문제 따라서 이제 에너지 문제까지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 끝으로 그 국회의원을 사실 하셨잖아요. 저희가 이제 정치 비상구 원래 본 방송이다 보니까 예. 네 예. 물론 이제 기억하고 싶으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예. 혹시 예. 그 정치인으로서 활동하시면서 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거 좀 있으십니까? 아니 뭐 그런 에피소드들이 이제 많겠죠. 그런데 결국 이제 국회의원은 이제 입법으로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입법을 통해서 그 사회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입법 논쟁을 통해서 그 사회에 필요한 논쟁을 야기시키는 것도 중요한데요. 저는 제 입장에서 약간 이제 아쉬웠던 게 떠오르는 거는 2001년이나 2년경인데 제가 16대 국회의원일 때인데 여성 생리대에 대한 부가세 과세를 면세하자는 법안을 제가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요? 네. 예. 이게 뜬금없이 왜 무슨 여성 생리대 부가세를 그때 제 소속 상임위원회는 문화관광이었는데 근데요 그 20년 전인데 오늘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저출생 문제를 한번 보세요. 제가 2001년에 그 여성 생리대 부가세 과세 문제를 문제로 잡았던 건 그 단순한 액수 문제뿐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제 기억에 당시 생리대 가격에 이제 고하가 있지만 여성 1인이 1년에 생리대 가격으로 지출하는 총액은 10만 원 이하예요. 거기다 뭐 14% 부가세 하면 부가세를 넣느냐 안 넣느냐 해가지고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네. 거는 한 10,000원 원? 이내인데 네. 그러니까 그런 금전적 혜택보다 제가 중요하게 본 건 여성의 출산이 개인적 노동이냐 사회적 노동이냐 이 문제를 좀 사회적으로 촉발시키고 싶었던 겁니다. 아, 그러니까 정부의 논리는 여성이 애 낳는 건 자기가 낳는 건데 무슨 그 생리대에 대해서 면세를 해달라고 하느냐는 게 그때 정부 입장이었고 저는 아이를 낳는 게 어떻게 개인 노동이냐 사회적 노동인데 이건 사회가 부담해야지. 정말 선진적이셨네요. 네, 근데 예. 뭐 그게 별로 네. 그렇게 크게 사회적으로 논쟁을 촉발시키지 못하고 단지 이제 부가세율을 제가 주장했던 완전 면세는 안 되고 뭐 영세율인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7% 낮추는 거로 통과가 됐는데 그 논쟁은 지금도 한번 다시 해보고 싶어요. 지금 뭐 저출생 수석, 저출생부 이렇게 그 만든다고 하는데 네. 정말로 20년 전에 이미 그런 얘기를 많이 생각을 하셨군요. 네. 요새 이 얘기하면 또 그때 제 논쟁 중에 기억이 났던 게 그러니까 이걸 저는 사회적인 논쟁을 붙이고 싶었는데 당시에 이제 홈페이지 같은데 이제 댓글들 피드백 오는 걸 보면 잊혀지지 않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야, 그 여자들 애 낳는 게 그러면 남자들 저 면도기에도 다 면세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꼭 빠지지 않는 답이 있어요. 그럼 여자들도 군대 가라고 그래라. 이게 여성의 출산. 정말 논리의 비약으로 바로. 예. 그러니까 이게 금방 그때도 페미니즘 논쟁으로 변질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네. 논쟁은 좀 적절할 때 한번 다시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있어요. 그리고 돌아가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치 입문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직접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요즘 표현을 픽했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됐는데 우리 대통령님과 같이 혹시 기억나는 일화 같은 게 좀 있으신가요? 돌아가셨지만 참 김대중 대통령님을 생각하면 지금도 좀 마음이 먹먹한데요. 저는 제가 정치라는 걸 직접 해보고 나서 정치인으로서의 김대중이 왜 위대한가 하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실제로 정치를 해보고 과거에 밖에서 평론가로 얘기할 때야 좋은 얘기만 다 했겠지만 실제로 그 진흙창 같은 정치판을 휘저으면서 이런 속에서 저 양반 같이 정말 상인의 현실의식과 네. 그 딸깍발이의 문제의식을 잊지 않고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그 와중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계속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나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이걸 뼈저리게 느꼈고요. 이 장면이 특히 기억이 납니다. 제가 2000년 1월에 민주당에 입당을 하고 이제 정치에 뛰어들었는데요. 그 전에 한 1년 반 정도의 긴 기간에 걸쳐서 민주당 측으로부터 여러 차례 이제 정치 권유가 있었습니다. 막 접촉선을 바꿔가면서 꽤 끈질기게 있었는데 제가 다 그때는 안 한다고 했어요.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제 다 이제 끝난 거로 알고 이제 저도 제 일 하는데 2000년 12월 말인가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어요. 대통령께서 그럼 아침 이제 정 박사 뜻은 다 알았으니까 아침 식사나 한번 같이 하자고 이제 얘기를 하셔서 제 기억에 1월 6일인가 7일 날 그 청와대 이제 사저로 갔습니다. 그때는 한광옥 비서실장이 계실 텐데 그 비서실장만 이제 옆자리에 계시고 이제 대통령하고 셋이서 한 1시간 반에 걸쳐서 아침 식사를 했어요. 저도 이제 그때 들어갈 때는 마음에 이제 각오를 하고 들어가서 들어갈 땐 들어가더라도 내가 할 말은 다 하고 들어가야 되겠다 하고는 네. 대통령하고 아침 식사를 하는데 거의 뭐 저 혼자 한 1시간 20분 떠들었습니다. 정말요? 대통령 혼자 들으시고 그래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려고 그럴 때 제가 좀 외람돼 좀 이렇게 했습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제가 그 자리에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만은 제가 대통령님이라고 안 하고 선생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껄껄 웃으시더라고요.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려고 그래서 선생님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작정하고 온 날이니까 그래 그걸 1시간 20분을 그냥 쭉 들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일어설 때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정 박사, 내가 정 박사보다 나이는 많지만 내가 개혁에 대한 열정은 정 박사보다 결코 적지 않아. 나 좀 도와주시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찍소리 못하고 제가 이제 인사드리고 나왔는데 이제 대통령 그 후에 이제 퇴임하시고 한번 동교동으로 가본 적은 있었지만 그분과 그렇게 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건 저한테 참 행운이었던 그때 것 같습니다. 40대에 나이셨던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 40대 대통령을 후반. 상대로 예. 1시간 반을 혼자 정말 정말 이거 대통령 그때 상상이 안 갑니다, 솔직히. 사리가 나오셨을 것 같고 그걸 보면서 제가 새삼 대단한 양반이다. 그 누구보다 달변의 소유자이신 분이 그러니까요. 예. 그 젊은 신인 하나 어떻게 꼬셔 보시겠다고 그 참 지금도 이제 혼자 있을 때 그때를 생각하면 먹먹하고 죄송스러워지고 진짜 아무것도 몰랐던 그 백면 서생이 뭐 뻔한 소리 했을 텐데 말이죠. 제가 그때. 아니 요즘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발언 독점권이 너무 심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정말로 밖에서 처음 보는 사람 얘기를 그렇게 길게 듣는다는 거는 네. 정말 보통의 저는 참 예. 우리 시대가 그런 지도자를 가졌었다는 건 참 대단한 홍복이다.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말씀 듣다 보니 너무 재밌어. 딱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뭐냐면은 그 독일 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독일의 정치인 중에 좀 한국에 귀감이 될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한국의 귀감보다는 제가 존경하는 정치인은 윌리 브란트죠. 윌리 브란트. 아이고 생전에 그분을 한번 개인적으로 뵌 적도 있었지만 그 우리 김대중 대통령하고 느낌이 비슷해요. 약간 그 육친의 그런 거목이잖아요. 빌리 브란트도 이렇게 보면 아주 그런데 그 인자하고 자상하고 그 면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 빌리 브란트 제가 대사 시절에 빌리 브란트 그 아드님, 큰 아드님을 제가 저희 관저에 모셔서 식사를 대접한 적이 있었는데 빌리 브란트 같은 정치인도 참 멋진 정치인이죠. 아니 제가 오늘 정말로 정모부 박사님과 함께 이제 변화하는 유럽 정세를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는데 예전에 사실은 그 시사자키라는 유명한 프로그램 하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명사회자였고 대사회자인데 저는 사실 유튜브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는 초년병인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선생님한테 열광을 했는지를 정말 몸소 체득하게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혹시 기회 되시면 꼭 저희 프로그램 다시 찾아주시기를 간곡히 좀 부탁드립니다. 불러주시면 오겠습니다. 네, 출연해주셔서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구교영의 교영 비상구는 내일 오후 4시에 또 여러분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경향TV 구독, 좋아요, 팟빵에서도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